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남쪽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남과 북이 2년 1개월 만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만나는 날짜와 장소, 대화 의제도 남쪽이 제안한 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북한이 전격 수용했습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사흘 만에 받은 겁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고 했고요.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완전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회담 의제도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통문 형식으로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보낸 사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 수신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둘이 양측 회담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과 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는 자리고 당국 간의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측의 상호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2년여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한 남북은 주말에도 판문점 연락망을 가동해 회담의 의제와 참석자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남과 북의 대화 의제는 평창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가 어디까지 갈지, 이산가족 상봉이 설에 가능할 건지, 또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게 될지 관심입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의제라는 데엔 남북의 의견이 같습니다. 10명 안팎일 것으로 보이는 선수단 명단과 체류 비용은 북한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다음 주에 따로 만나 협의합니다.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응원단이나 대표단의 규모와 입국 방법 등은 9일 회담에서 논의됩니다. 체류 비용이 문제인데 대북 제재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지원할 경우 UN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정부는 논란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선수단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대북 제재 대상이지만 올림픽 행사 관련 출입국은 문제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올림픽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남북은 다른 의제도 조심스럽게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한미 합동훈련 중단까지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떠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적 환경 조성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의사조치 문제와 대북 독자 제재 문제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림픽 기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군 통신선 복구, 나아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치 군사적인 요구는 남북 모두 말을 꺼내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평창 관련 합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당초에 북한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한다 이런 분석이 한국 보수 언론에서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을 좀 아슬아슬하게 해서 미국 반응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동계올림픽 동안 군사훈련 안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3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준다면 올림픽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성공 개최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남북 대화가 잘 되면 북미 간 대화 여건까지 조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이나 기대는 금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정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실시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에게 받은 돈을 강남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서울 강남에 나란히 집을 마련합니다. 구입 당시 시세가 7억 원이 넘는 빌라와 아파트입니다. 검찰은 세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최순실에게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3억 7천만 원과 매달 활동비 등으로 받은 돈 등 세 사람이 받은 9억 7천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주택 구입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매달 운영비로만 2천만 원, 모두 6억 9천만 원을 쓴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오직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입었던 옷 대부분은 백화점 유명 브랜드 의상을 사와 베낀 의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 씨는 카피가 끝난 옷은 다시 백화점에 환불을 요구했던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영선 전 행정관이 사용했던 계좌도 검찰이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매달 1,000만 원가량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해두고 기치료사나 주사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돈을 착복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돈을 굳이 통장에 입금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조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3% 올랐습니다. 1월 첫 주 상승폭으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7%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비싼 지역이 더 오르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압구정동 강건너 성동구가 0.34%, 송파 옆 강동구가 0.23% 올라 강남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도심에 가깝고 새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도 0.32% 올랐습니다. 지난해 파리 대책에서 청약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수그러들었던 거래량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 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세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될 예정이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로 사교육 중심지의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청약 열기가 더 과열되고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면 집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영입니다.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다스 김재정 회장이 사망한 뒤에 상속 과정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김재정 회장의 부인에게 유리하게 상속이 되어야 정상인데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상속이 된 겁니다. 곽순규 기자가 그 이상한 상속의 이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회장이 지난 2010년 2월 사망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시 가치로 967억 원 상당의 다스 주식과 서울 청담동 빌라, 전국 곳곳의 땅까지 모두 1,030억 원에 달했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의 세율 50%를 감안할 때 부인 권영미 씨와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금은 대략 488억 원.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란 제목이 붙은 문건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글귀가 눈길을 끕니다.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문건은 6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 변동률과 그에 따라 상속인이 갖는 장단점, 다스가 갖는 장단점이 꼼꼼하게 비교돼 있습니다. 문건에 나온 방안 중 김재정 회장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낸 뒤 10년에 걸쳐 다스 배당금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스의 배당 가능액은 매년 240억 원, 유족은 매년 1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 650억 원을 빌린다고 해도 상환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고 김재정 회장 유족들은 상속받은 다스 주식 가운데 58,800주, 약 415억 원을 정부에 현물로 납부하고 지분율 5%에 달하는 14,900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문건에 나온 6가지 방안 가운데 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안을 따른 겁니다. 실제 상속 이후 고 김재정 회장 유족들의 다스 지분은 종전의 48.99%에서 24.26%로 낮아졌고 최대 주주의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까? 그 이유 역시 문건 속에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배당금으로 갚을 경우 상속인들은 지분을 지킬 수 있지만 다스는 매년 240억 원을 배당금으로 내줘야 하고 다스가 상속인들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또 다른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70%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다스의 돈을 뺏기고 싶지도 않았고 이상은 회장이 절대 주주가 돼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외관상의 주주를 위하여 쓰여진 문건이 아니라 제3자 다스의 실소유주를 위하여 쓰여진 문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이 문건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고 김재정 회장의 유산 상속이 이 같은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과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최근 다스에 대해서 여러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박소희 기자가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연말연시 세간의 화두가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이 과거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창업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 회장인데 정세영 회장이랑 두부랑 되게 친했대요. 그래서 정세영 회장이 이명박 회장한테 당신도 뭐 하나 좀 해서 좀 챙겨라. 그런 취지로 권유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 그때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말이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서 다스 직원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스에 있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 때도 와서 일했고 다스에 일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도 와서 일했고
다스에서 있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 됐고.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이재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잘못 알고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BBK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영화 1987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곳, 또 고 박종철 군을 포함해서 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고문당하고 목숨 잃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그동안 경찰이 맡아서 일반에 공개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꾸자는 청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최근 개봉한 영화 1987의 배경이 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성에서 나오기 힘들다는 건물 쪽문. 몇 층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면 작은 방들이 나옵니다. 고 박종철 군을 포함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물고문을 받았던 곳입니다. 욕조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이 있다 보면 물론 오랫동안 있다 보면 거기 땀을 흘리면 말씀드려보세요. 반대편을 볼 수 없도록 문을 엇갈리게 배치한 16개의 방. 이 가운데 유일하게 박종철 열사가 숨진 이 취조실만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남산 안기부터 서빙고 대공분실 그런 곳은 다 사라졌고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만 옛 모습 그대로. 2005년까지 대공분실로 활용된 이곳은 이후 경찰 인권센터로 바뀌면서 몇 개 층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을 안내하는 전문 학예사는 없고 표지판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방에 누가 있었다고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방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시민들이 고통받았고 10년 넘게 평일 낮에만 개방하다가 토요일 개방을 시작한 것도 작년 7월. 새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이 서둘러 바꾼 조치입니다. 영화에서 잇따라 다뤄지면서 이 건물을 인권교육을 위한 시민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철이 아직까지도 경찰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많았죠. 경찰은 그동안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2만 5천 명으로 하루 평균 10여 명. 지난 2일 처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는 지금까지 2,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온라인에서 스마트폰 싸게 판다고 해서 구매했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기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던 30대 이모 씨. 인터넷에서 시중가보다 10만 원 정도 싸게 판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주소랑 성함 기재해 주시면요. 중접소하고 제품 포장도 받아올게요. 그럴듯한 전화 상담에 122만 원을 입금하자 업자는 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럿이 공동구매를 하는 것처럼 꾸미면 단가를 95만 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대 사는 것처럼 돈을 입금해주면 시중보다 개당 40만 원 싸게 스마트폰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주겠다는 제안. 이 씨는 95만 원씩 3번이나 더 입금했지만 끝내 스마트폰은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터무니없이 막 핸드폰이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조금 의심을 했을 텐데. 의심하는 손님에겐 인터넷 메신저로 주민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보냈습니다. 실수처럼 가족 사진을 보내 신뢰를 사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가게 명함 같은 것도 만들고 약도 같은 것도 말해주고 주소는 여기라고. 하지만 모두 가짜.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확인된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택배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물건을 정말 소지하고 있는지. 경찰이 피해자들의 송금액 1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인출범을 붙잡았지만 이를 꾸민 주범은 정작 중국에 있어 검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고병원성, 그러니까 폐사율과 전염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이것이 인접한 강원도로 확산될까 봐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35일 남았는데요. 강원도로 AI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재경 기자가 방역 현장에 갔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포천의 양계 농장에서 반경 3km 거리 안에 있는 강원도 철원 지역. 방역 작업과 함께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이틀 동안 철원 지역 5개 농가에서 산란개 7만 7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행여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 봐 닭에게 먹여온 사료까지 포대에 담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마저 AI가 발생할 경우 평창 올림픽 개최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을 곳곳엔 방역차가 돌고 있고 거점 소독소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천 발병 지역에서 올림픽 개최지까지 거리는 약 130km. 정부는 평창 지역의 AI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올림픽 개최지 3km 이내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 7천여 마리를 미리 수거한 상황입니다. 강릉 피겨 경기장 3km 이내에 위치한 한 축사. 산 중턱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축사를 들어가 보니 닭을 키우는 데 사용한 사료통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닭 2,000마리를 키우던 양계장이었는데요. 정부가 보상을 한 뒤 이전시켰습니다. 경기장 인근 지역 내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겁니다. 가금류 사육 농가 외에 동물 체험장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시됐던 새들은 모두 강원도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막막하기도 했었죠. 저희는 이제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이제 체험이나 관람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3,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계란 파동까지 불러오는 등 지난해 사상 최대 피해를 불러왔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올해는 수그러지는가 싶었지만 산란개 농장, 그것도 강원도 인접 지역에서 발병하면서 방역 당국은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노사정이 새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속 불참했었죠. 올해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인사 300여 명이 모인 신년 인사회. 함께 손을 맞잡고 떡을 썰고 덕담을 건네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년 만에 신년회에 참석한 한국노총도 화답했습니다. 노사정이 서로 신뢰를 갖고 상생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과 국회에 걸린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불발에 대한 불만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전제 조건도 걸지 않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갖는 거고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자라고 하는 정말 그 절박함이 있다라면 정말 끈질기게 대화하고 교섭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현안인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달 중 여당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 민주노총이 2016년 한국노총이 차례로 탈퇴함에 따라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네, 그러면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명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앞선 보도를 쭉 보면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가 컸다고 평가를 할 만하겠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화는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겁니까? 미국이 요청한 겁니까? 네, 어제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경과를 정리해 보면요.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연기 문제는
양국의 공식 외교 라인에서는 물론이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한 라인에서 긴밀하게 논의돼 왔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축적되면서 미국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북한을 국제무대의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또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데도 용이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한 대목하고 앞서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대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새해 들어서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남북 대화 국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두 정상의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속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잘 풀어나갈 거라고 믿고 지지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보도자료에서 한미 정상이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청와대 추가 설명을 보니까 회담 의제에서 이 평창 올림픽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했던데 남북 관계 개선 이런 얘기는 약간 밀어놓은 것 같아서 말이죠. 속도 조절 혹은 신중 모드 이런 것처럼 비춰지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올림픽 참가 논의가 잘 풀려야지만 남북관계 개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측은 순차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평창 올림픽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대한노인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뒤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대화와 평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다가 자칫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수를 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매우 강도가 높죠. 그리고 대북 압박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현실화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청와대에서 임명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화에 힘을 실어줄 때는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미국이 힘으로 압박을 가한 덕분에 이렇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됐다, 이런 인식을 보였는데요.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은 좋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힘을 쓰지 않았다면 대화가 가능했겠냐면서 생색을 내는 듯한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핵단추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면서 대화 쪽에 힘을 실은 겁니다. 국무부 또한 북한이 한미 관계를 갈라놓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But no one's going to succeed at doing that, especially with this country, whether it comes to the Republic of Korea or Japan. No one's go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two of us. 주요 언론들은 대화는 위협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외교적 해법은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강력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둔 것이며 압박이 느슨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Without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that is led by us, but many other countries are a part of it, we do not believe that that phone call would have been made. 워싱턴 정가에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화 국면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It's a good thing that we're going to talk, or they're going to talk, but I think we have to be careful that we don't overestimate what's going to come about as a result.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의 움직임이 진짜 화해의 손짓인지 모르겠다며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책 한 권에 미국 정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황당한 비화 중에 트럼프는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데요. 백악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칼럼니스트 마이클 울프가 쓴 책 화염과 분노입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당선이 확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귀신을 본 듯 멍하니 서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직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당선될 뻔한 유명인이 돼서 혜택을 누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는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당선되진 않을 테니 걱정 말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던 멜라니아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주변 인물 200명을 인터뷰했다는 책에는 또 장녀 이방카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고 있지만 머리가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등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폭탄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 정보 요원들을 만난 사건을 언급하며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다. FBI를 즉각 불렀어야 했다고 말한 겁니다. Did Steve Bannon betray you, Mr. President? I don't know. He called me a great man last night, so he obviously changed his tune pretty quick. I don't talk to him. I don't talk. 백악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Again, this book is mistake after mistake after mistake. On this, it's completely tabloid gossip full of false and fraudulent claims. 트럼프 측은 또 해당 출판사에 출판과 배포 금지를 요청했지만 대응하면 할수록 책에 대한 관심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예정을 앞당겨 우리 시간 오늘 밤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고 책 저자인 울프는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강정호, 음주운전 사고 이후 서서히 잊혀져가는 이름인데요. 이 피츠버그 현지 언론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 메이저리그를 떠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운칠 기자입니다.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작년 한 해를 통째로 날렸습니다. 이제 피츠버그와의 계약도 올해가 마지막이어서 메이저리그 복귀는 말할 것도 없고 선수 생활 자체를 좌우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정호는 여전히 메이저리그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전 감각을 쌓기 위해 도미니카 리그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팬들한테 실망을 해드려서 되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일단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다음 달 안에 비자 발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가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연봉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먼저 방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은 강정호가 이번에도 비자를 받지 못하면 결국 남은 계약을 해지한 뒤 넥센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국내에서 뛸 수는 없습니다. KBO가 징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정 도박으로 무리를 빚은 오승환과 음주운전 적발로 윤지웅이 받은 72경기 출전 정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내야수로는 빅리그에서 유일한 성공 사례가 될 뻔했던 강정호.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말고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이다, 왕상임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박종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깊은 밤, 갑작스런 화재로 679개 점포가 불에 탄 대구 서문시장. 황급히 이제 와보니까 화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보험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중도 해지를 당한 거예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고
보장 금액도 많은 화재 공제 사업이 1년 전 시작됐는데 아직 가입률은 3.6%, 적립액도 5억여 원에 불과해 이 역시 안전장치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한번 재해가 되면 대형이잖아요. 이게 한 점포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보기 가무시 오작동이 날 때가 있어요. 가면 진짜 심장 내려앉거든요.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손실준비금과 보조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법안이 산자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4개월 넘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또 폭우나 폭설에도 배달을 계속해야 하는 집배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 중에 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빗길에도 엄청 미끄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상간로지나 또 도서벽지 가보면 이 비평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좀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최악의 기상 상태에선 우편 배달 업무를 잠시나마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법사위에 2달째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실제 공포되기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는 본래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이 소관 기관이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들의 체계와 작구 심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상임위로 꼽힙니다. 법사위의 이런 권한은 2대 국회 때인 지난 1951년 법안들의 중복을 막고 문안 수정을 전문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940여 건 가운데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만도 206건입니다.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 법안들인데도 몇 달째 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라는 권한을 악용해 결과적으로 민생을 가로막는 상임위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난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교육부총리 이하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무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정하는 법안 때문에 출석했는데 법사위원들은 정작 법안에 대한 질문은 하는 둥 마는 둥 약 1분 만에 끝내고 한중 정상회담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추궁에만 1시간 넘게 할애했습니다. 왜 안 읽어봅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전문을 다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현안들이 있다는 거 모르시고 계세요? 어떻게 급하면은 그놈 법 하나 그게 더 급합니까? 이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이 4대 정신, 굴종외교, 이거 정말 당장 이런 거 집어치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다른 법안 역시 전문적 심사는 뒷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당에선 법사위 운영을 제대로 하자고 요구하지만 이 법사위가 과연 정상인지 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질이라는 것도 그래요. 법사위원들이 외교관계에 관해서, 통일관계에 관해서 알면은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 마찬가지 아니었냐고 반박합니다. 지금까지 법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대정부, 대여 공세를 정말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권한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사실 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 법제실에 맡기고 이 법사위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2015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법사위를 정상화하자는 여론에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네, 여기 조형물이 둘 있습니다. 같은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또 이 작품은 어떤가요? 동일한 작품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작품으로 봐야 할까요?
요즘 거리에 다양하고 특이한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조형물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본 적 없으신가요? 공공 조형물, 작품인가 제품인가? 황의준, 임상재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 리조트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가 기다란 빗자루를 타고 초승달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조형물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용인, 남양주, 파주, 경남 창원 등 전국 곳곳에 6개나 더 있습니다. 스키장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하니까 과연 예술성이나 창의성이 있는 건지 좀. 모두 한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초승달 모양을 보름달로, 노란 색상을 은색으로 바꾼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작가가 만든 메비우스 띠 모양의 이 작품 역시 색깔만 조금 바꾼 채 서울, 대구, 울산 등지에서 판박이처럼 나타납니다. 전통 탈로 탑을 쌓은 듯한 이 조형물도 위치만 다를 뿐 마치 쌍둥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자기 복제, 자기 재생산, 또 일종의 진화, 시리즈 뭐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볼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뭐 등등의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큽니다. 축주가 소장하는 거이긴 하지만 일반인에게 작품들을 보여주는 거이므로 사유제의나 공공재인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품하는 것들은 차단하거나 지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의 0.7% 이상을 들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축주들이 이 비용을 세금처럼 여긴다는 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작품과 비슷하게 의뢰해 비용을 낮추려 하고, 이에 응하는 일부 작가들은 창작에 수고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임에도 공익적 접근보다는 사실상 과도한 경제적 이윤 추구가 필연적으로 질적 하락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베이트 관행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부 건축주와 작가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건축주에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브로커와 연관된 특정 작가들의 작품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이제 리베이트에 대한 그 요구를 좀 받아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도 한두 차례 그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일부 작가들이 특정 브로커와 결탁을 해서 조형물을 독식함으로써 결국 우리 시민들로서는 시각적인 다양성과 볼거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조형물 설치를 많이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지자체인데요. 지역을 홍보하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조형물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임상재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천 송도를 드나드는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높이 17m 탑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LED 전광판으로 송도를 홍보하겠다며 지난 2008년 약 16억 원을 들여 세웠지만 사용 기간은 고작 2년. 초창기에는 보긴 봤는데요. 그 뒤로 한 번도 켜져 있는 거를 거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 흉물로 남아있다 이제는 외장재가 떨어질 우려에다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도 새삼 문제가 됐습니다. 정밀 점검한 결과 일단 그 위험시설로 판결된 거가 가장 큰 이유고요. 사전에 좀 검토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올 상반기 세금 2,800만 원을 들여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굴에서 화제를 모았던 대추 조형물도 지금 논란 중입니다. 지난 2016년 7억 원을 들여 지은 초대형 대추 조형물에 실용성을 높이겠다며 안에다 화장실까지 설치했지만 방문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쓸데없는 짓이지. 그 뭐한테 그 해놓는 게 그질만 돈 그 많이 갖다 투자해놓고 사용 다 하는 거 뭐 아는 게 그거 그래.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든 조형물도 곳곳에 있습니다. 한강의 특이한 조형물 괴물. 조형물을 설명해주는 안내판의 일부는 떨어져 있고
괴물 울음소리가 나야 할 음향시설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세계 최대 해시계도 안내판은 심하게 녹이 쓸어 글자가 지워졌고 바닥 조명시설은 흙으로 덮여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없습니다. 부시가 뼈가 안 있었고 다른 뼈가 있었는데 그 뼈가 만들어놓고 그 뼈가 없어지고 지금 소지가 지금 묘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2014년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막을 것을 권고했지만 조례가 있는 곳은 86곳, 전국 지자체의 35%에 불과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지역의 장소와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형물들은 곧 세금 낭비고 애물단지로 변한다.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공공조형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예술품인지 돈만 날리는 흉물인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